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요. 2023년 마지막 11월 달에 시행이 되었던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경영혁신과 ERP 문제가 4개가 들어있죠. 이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관한 시스템 개념 중 시스템 전체 라이프, 자, 전체는 토탈,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에 해당하는 거. 자, 전체 비용, 토탈 비용. 자, 그럼 토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총 소유 비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총 소유 비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외워서 되느냐? 네, 그럼요. 늘상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총 소유 비용이다 라고 해서 전체 비용, 토탈을 찾아서 답을 찾으시는 방법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ERP 발전 과정입니다. 이런 거 진짜 사실 여러분들 떠먹으라고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 MRP 1, 2, 그 다음 ERP 확장형 ERP가 되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자재를 제조하는 거에만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한다면 또 자재를 얼마나 어떻게 잘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회계, 인사, 물류, 생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확장형 ERP로 넘어왔죠. 그래서 SCM과 관련해서 같이 두루두루 생각해 볼 수 있도록 ERP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내가 도입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BPR이라는 단어를 써서도 이야기하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해서 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먼저 혁신하고서 ERP를 구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ERP 구축과 동시에 BPR을 하시든지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은요. ERP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BPR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BPR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ERP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진행하든지 하셔야지. 기존의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내가 ERP를 도입하겠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BPR과 ERP를 병행한다거나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한다거나 BPR을 실시한 이후에 ERP를 구축할 수는 있지만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를 수정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업무 혁신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BPR이 먼저 와야 되는 거고 기존 업무를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내가 고집을 부리진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클라우드 ERP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클라우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뭐 구름 형태의 그림을 항상 그리죠. 어떠한 가상의 공간이 있고요. 그 가상의 공간은 웹에서 내가 늘 접속만 하면 그 안에 접속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재택근무가 됐든 뭐가 됐든 스마트 워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T 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을 절감합니다. 왜냐? 우리 회사가 따로 서버를 구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다? 요게 불가능하죠.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이 클라우드 내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허용하지 않고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고서 하려면 내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자, 원격 근무 환경을 통한 스마트 워크 환경이 정착이 되었다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체의 가정.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런 건물들밖에 없지만 우리는 뭔가 삼성전자가 실제로 하나의 자연인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야, 삼성전자가 이번에 토지를 매각했대,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대, 해외에 진출했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기업이 자연인처럼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자산을 취득할 때 돈을 지불했지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계정으로 써놨다가 내가 매년 결산할 때마다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앞으로 회사는 망하지 않고 쭉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자, 우리는 쭉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주주들이든 외부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간을 끊어줍니다. 실제로 정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해서 12월 31일 날 영업을 멈춘 것이 아니고요.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잘라놓고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멈추었다라는 가정하에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현금 순환의 가정이라는 것은 없었죠. 이런 개념들은 아예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6번 갑니다. 기초 자본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딱 보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보자마자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00이었겠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기말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기초자본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죠. 기말자본에다가 무엇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차감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기초자본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본은 100만 원이네요. 이 얘기는요, 사실은요, 기초에 이 회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이 회사의 자본이 400만 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100만 원이었던 회사가 어떻게 400만 원이 되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1년 동안 내가 800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500을 썼더라. 실제로 300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더라. 그 300만 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게 기말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초에 내가 기말의 자본이 400인데 당계순이익을 통해서 300이 영향을 받았구나. 그러면 100의 기초 자본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공식만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또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시험에 대한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 시험에 대한 이 무게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도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이 의지를 꺾는다라는 의견들을 아마도 이 주관사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과거에 굉장히 쉬웠던 문제에 속하는데 나오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맞아요. 조금 쉬워졌어요. 뒤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의 반영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면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요소이죠. 재무상태표 요소 중에서도요, 자본에 들어가고요.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아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뭔가 평가손익이라고 하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것 같지만 얘도 역시나 재무상태표 자본에 들어가는 요소이고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얘가 바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 그렇다면 차변에 특허권이라는 무형 자산이 생기겠고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었다. 보통예금이 됐든 현금이 됐든 이런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 부분은 자산에 대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손익계산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하여 정답은 3번의 감가상각비만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볼게요. 8번입니다. 회계상 거래는 거래 내재된 원인과 결과를 차변의 요소가 나온다고 한다면 대변의 요소도 나누어 이중적으로 같이 기록하게 되죠. 이런 걸 바로 거래 이중성이다 라고 합니다. 계정은 차변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을 때 현금이라고 쓰게 되는 자산 계정, 이렇게 해서 계정을 이야기하겠고요. 이렇게 현금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다 라고 쓰고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쓰는 걸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원가는요, 과거에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원가로요, 취득원가를 주로 역사적 원가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자, 거래 이중성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차변에 대한 금액의 합계와 대변의 금액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되죠.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은 대차 평균의 원리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 다음에 거래 이중성이 나왔으니 대차 평균의 원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 설명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갑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요. 회사의 영업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구입 계약을 했대요. 자, 우리는요, 계약, 단순한 약속, 담보로 물건을 맡겼을 때 그 담보로 제공된 물건, 혹은 내가 친구네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만 해줘 라고 했을 때 보관, 그 다음에 담보, 보관, 채용, 주문, 이런 행위들은 우린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보지 않는 행위들이죠. 자, 그래서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 4,500만 원에 주문하다라고 하는 거, 아직 대금,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인출되었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뭐 했다고요? 채용하고 매월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계약만 한 상태라고요? 그냥 채용만 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3번 보기를 회계상 거래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지급하기로 하고서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나서 뭐가 했다? 1개월을 근무하고 급여는 미지급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변의 급여 300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그런 내용까지 확대 해석할 건 없었습니다. 단순한 근로 계약의 상황이고 채용만 한 상태였죠. 자, 따라서 이제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4번만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 폭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로 회사가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소실되었다 라고 하는 홍수나 화재, 그 다음 도난이나 분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로 보는 상황이었죠. 홍수나 화재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재해 손실이다 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회계상 거래가 되냐 안 되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들 틀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했대요. 자,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동차세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다거나 차량 유지비, 즉 차량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수리받거나 기름을 넣거나 주차비라든가 이런 걸 지출하게 되는 차량 유지비가 아니에요. 이건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인출금이 정답이냐 보험료가 정답이냐 이걸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사업자 사장 개인이 생명보험료를 지급했대요. 자, 언뜻 보면 생명보험료에 포커스를 맞춘 친구들은 보험료가 떠오르겠지만 정답은 실질적으로는 인출금이 정답입니다. 왜냐? 개인사업자의 사장 개인이 가져가는 돈은 회사로부터 인출해 나간 돈으로서 자본의 차감 성격인 인출금을 쓰셔야 됩니다. 자, 회사에 건물 화재 보험료다, 자동차 보험료다 라고 하면 보험료 계정을 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을 위해서 지출한 돈은 개인사업장은 인출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11번 갈게요.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만기일이 보기와 같이 도래합니다. 설명을 보고 기말에 대변의 회계 처리를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근데 내년에 상환을 할 계획이래요. 그렇다면 내년에 상환할 것에 대해서 비유동 부채, 자, 부채 자리는 원래 대변이죠. 대변에 있었을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차변으로 보내줍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상환을 해야 되니 비유동 부채가 아닌 유동부채 칸으로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 유동부채 칸으로 가지고 올라왔을 때 단기 차입금이 아닌 유동성 장기 부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단기 차입금이랑 다른 점이 뭐다? 단기 차입금은 오늘 가서 빌려와서 1년 이내에 갚을 거다 라고 했을 때 단기 차입금.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냉장고에 삼겹살 얘기해요. 냉동실에 있었던 거 해동해서 먹는 거는 유동성 장기 부채. 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먹으려고 추가로 사오는 거는 단기 차입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질문은 뭐였다? 대변에 대해서 어떤 계정을 써야 되고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 금액은 얼마다?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장기 차입금을 이렇게 유동성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께 물어보죠. 자, 실제로 ERP는 차변, 대변 나누어서 입력하는 문제들은 좀 덜하지만요. 이렇게 이론에서 차변에 무엇을 쓸지 대변을 무엇을 써야 될지 분개를 할 줄 아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잘 분개하는 내용들을 학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련된 계정 과목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난달 7월에 외상 매출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습니까? 네, 부장님 하면서 7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 다음에 30만 원은 타임 발행 수표로 받았대요. 뭐 아는 친구들은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회수를 했다더라. 7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다. 즉 받으러음입니다. 이 외상 매출금이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하는 계정이기 때문에요. 어음으로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쓰는 계정으로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요. 조심하실 점은 30만 원은 타인 발행 수표로 받았다라고 하면 당좌예금이 아닌 이렇게 현금,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받으러움 기업 70만 원과 그 다음에 니은 현금 30만 원, 타인이 발행한 수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점이 발행한, 내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가 다시 들어왔다. 그렇다면 당좌예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타인 발행 수표였다. 13번입니다.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타 회사 발행의 주식을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뭐라고 부를 거냐?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을 떠올리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부른다 라고 하죠. 자, 만약에 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즉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유가증권을 구매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닌 그냥 단순하게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내가 구매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바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도 분류되지 못한 것들, 그게 바로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의도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구매했을 때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매입 채무다라고 하면은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이라는 부채를 서로 더해 놓은 거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를 할 때 쓰는 거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이 채권이나 금융상품들 같은 이런 현금성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정을 정확하게 어떤 계정 명칭을 쓰는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4번 갑니다. 14번 문제는요. 이 23년 12월 30일 수정전 합계 시산표라고 해요. 자, 수정전 시산표라는 것은 아직 12월 30일 날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하고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를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 작성하게 되는 게 수정 후 시산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바드럼과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습니다. 400만 원과 350만 원을 더하면 750만 원. 자, 뭐 각각 따로따로 하셔도 좋지만 같이 진행해 볼게요. 2%입니다. 그러면 이 750만 원의 2% 얼마일까요? 15만 원일까요? 자, 그러면 15만 원. 15만 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려고 했던 금액. 하지만 기존에 얼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12만 원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12만 원을 차감하고 나면은 여기 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3만 원의 금액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3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 충당금 3만 원이 기록이 되겠죠. 자, 이들을 두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나중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서 매출채권과 관련해서 보러 간다면 이 매출채권 750만 원에 대해서 뭐가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15만 원의 대손충당금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질문은 어차피 차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물어봤습니다. 2%로 대손을 추정할 경우 차변에 들어갈 계정은 대손상각비 3만 원입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접근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이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를 구하는데요. 주의사항,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요. 차변의 이 회계 처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자, 2,000주 곱하기 5,000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했으니 1,000만 원입니다. 아니, 여기에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이건 뭐냐?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영업의 비용 코드로 쓰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80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구매할 때 내가 지불한 금액이 1,080이라 하더라도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가격은 이렇게 1,000만 원만 듭니다. 자, 만약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한 친구라고 한다면 4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만기 보유 증권일 때 얘들은 취득할 때의 부대 비용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어떤 계정을 물어보고 있는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단기매매증권을 물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따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증권거래세든 수수료든 부대비용을 다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 원만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가격이다. 자, 16번입니다. 건물의 취득가격이 5천만 원인데요. 자, 내용여수 20년에 잔존가액의 10%, 즉 잔존가액 10%는 저 취득가액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의미합니다.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액법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자, 취득원가가 5천만 원이었고요. 잔존가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500이었습니다. 즉 4,500이 나오는 상태이고요. 나누기 20년으로 나눠주세요. 자, 그렇다면 4,500 나누기 20년 하니까 225만 원. 이렇게 해서 225만 원인 정답입니다. 자, 이 질문은요. 언제 취득을 했고 언제 결산을 하겠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1년을 꼬박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구나. 옆에 뭐 7월 달이다 라고 해서 월할 상각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쉽게 내기 위해서 중간에 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서 아주 심플하게 낸 문제예요. 그래서 정액법 공식만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산부채 관련 자료이고요. 순자산, 자본을 물어봤어요. 자, 자본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자본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박스 안에는 자본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바로 이거죠. 자산의 요소에서 부채의 요소를 빼서 자본을 계산합니다. 자, 자산의 요소부터 집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 미수금, 현금, 당좌예금, 단기대여금은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80만 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9만 원 더하기 16만 원에 마지막 11만 원까지 다 더해주어 봅시다. 자, 85만 원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11이다 라고 하면 121만 원. 이게 바로 자산의 합계입니다. 자, 이제 부채의 합계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부채, 단기차입금, 지급어음, 예수금이 부채입니다. 즉 29만 원 더하기 6만 원 더하기 14만 원이 바로 부채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29만 원, 49만 원이 되나요? 자, 121만 원 더하기 49만 원의 부채를 차감하면 72만 원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순자산, 자본이 되겠죠. 박스 안에 있는 계정들을 자산인지 부채인지 잘 구분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회계 2급을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진행하실 작업이죠. 자, 18번입니다. 결산 시까지 수수료 미수분이 미계상되어 있대요. 자, 이거 조심. 수수료 하면 항상 비용만 생각하는데요. 미수분이다 라고 한다는 건 내가 받을 돈이라는 거예요. 받을 돈. 받을 돈이라는 건 얘는 바로 수익입니다. 근데 아직 못 받은 거죠. 자, 그러면 대변에 수수료 수익이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50만 원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얘가 누락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단기 재무 보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미계상됨으로 인해서 지금 수익이 써져야 되는데 수익을 쓰지 못했어요. 수익이 과소계상되어 있고요. 차변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했어요. 과소계상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이 나오게 될 텐데 비용은 변함없이 수익만 과소계상이 되어버리면 이익이 과소계상이 됩니다. 이익의 과소계상은 앞서 보신 것처럼 단기순이익이 과소계상이 되면 자본, 기말 자본도 과소계상이 되게 됩니다. 자, 하여 자산도 과소, 수익도 과소, 자본도 과소인 애를 찾아줍니다. 자산도 과소, 수익도 과소, 자본까지도 과소계상인 애를 찾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 저랑 같이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자산 내 머릿속에 플러스, 수익도 플러스, 자본도 플러스야. 플러스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여기 플러스 성격들이 있을 때 일단 1번은 땡이고, 과소, 과대, 과대, 왜 방향이 다르지? 과대, 과소, 과대, 왜 방향이 다르지? 모두 다 플러스 성격이니까 과소, 과소, 과소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라고 해서 4번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검산을 해서 4번이 확실해 라고 답을 확신할 수도 있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결산 시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입니다. 보기와 같이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물어봅니다. 자,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한다? 지금 보니까요. 5월 1일 날 1년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4월까지 받은 거죠. 12월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내년도 임대료 5,000원에 대해서 현재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가 수익인데 수익에 대해서 현재 15,000원이 잡혀 있다. 하지만 올바른 수익, 원래 올바른 수익이라 하면 당해년도 것까지만 해야 된다. 즉 10,000원. 내년도의 수익을 내년에 가서 인식을 해야 되니 원래 올바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수익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에는 10,000원만 수익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수익을 5,000원 뺀다는 건, 5,000원 차감한다는 건 수익이 차감한 만큼 당기순 이익도 5,000원이 차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수분에 대해서 수정분계를 해서 수익을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될 거라고요. 얼마나? 5,000원만큼. 현재 모두 다 수익으로, 임대료 수익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임대료로 15,000원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차변의 현금 15,000원, 그리고 대변의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15,000원인 거고요. 결산할 때 이제 수정 분계를 하게 된다면 임대료에 대해서 수익을 5,000원 줄여라. 내년에 해당하는 걸 선수 수익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분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처리하게 되면 임대료 수익이 빠지는 만큼 이익도 빠지게 될 거야. 자, 자본 조정 항목은 자본에 가산하는 것도 있고 차감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감자차손, 감자차익이 플러스면 반대로 마이너스 성격. 자기 주식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 성격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차감하는 성격입니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는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함께 모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자본의 플러스, 자본 조정에서 플러스 성격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자, 따라서 차감 성격이냐 가산 성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본에 대한 내용까지 쭉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요, 우리 차감 계정이다, 가산 계정이다 라고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차감 계정을 기억하실 때는 자본 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성격이겠구나. 감자 차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감자 차손은 마이너스겠구나.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마이너스겠구나. 그리고 자기 주식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성격을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나머지 해당 사항이 없는 걸 가산 성격으로 기억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암기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2급 이론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결산에 대한 분계 많이들 어려워해서 스킵하고 싶어 하시지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과 관련된 결산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꼼꼼하게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실무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